사는 놈이 있으면 파는 놈이 있다 하면서 그 딸을 파는 아버지. 그 노름빛 해가지고 딸 팔고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 위안부 증언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팔았지만 나중에 들으니 아버지가 모두 노름으로 탕진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 노름꾼들. 노름에 눈이 뒤집혔는데 아편쟁이들. 그때 아편쟁이 많았어요. 아편굴도 많고. 근데 아편굴 많은 거 어떻게 하냐. 우리 어머니가 6.25 때 아편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밥 3개월 동안 해주셔서 우리 아버님이 6.25 때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도망을 가면서 고향 들려서 저기 그 보도연맹 붙잡힌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제 중도였어 말은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혼자만 부산 가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국회의원 부인이 애는 둘을 데리고 살 길이 없잖아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저 키워주신 양할머니가 있어요. 이제 애가 없으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셨어. 그 양할머니랑 그러니까 가짜 시어머니지 말하자면 양할머니 우리 양할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애 둘 데리고 아평굴에서 식모 생활을 3년을 하신 거야. 3개월. 그러니까 그때 아편쟁이들 마약 저 노름꾼들 노름꾼들 그 화투장 숨겼다가 칼등에 칼 찍고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 70년까지만 해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 지금 눈 뒤집혀 있는데 딸을 못 팔아 마누라를 못 팔아. 마누라도 많이 팔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노비값을 추계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비 매매 문서를 찾아보니까 가장 늦게 나오는 게 1937년인데 그때 자기 마누라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비가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그렇죠. 관행상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무개혁 때 고종 때 이미 노비 이제는 없어지지만 1894년에 없어지지만 1894년 1894년에 없어지지만은 실제로는 노비 매매를 하는 거나 1937년에 노비 매매를 하는 거나 딸이나 자기 부인을 팔아서 위안부로 되게 만드는 거나 그때가 되면 이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참. 그래서 기존의 매춘부가 위안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딸을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취업 사기 유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우 이런 게 이제는 혹은 위안부가? 이제 효녀가 내 차마 이 참혹한 가난 못 보겠다. 내가 나를 팔겠다. 하고 그렇죠. 나서거나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도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팔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동생들을 예를 들어서 70년, 60년대, 70년대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에 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런 노래도 많이 있었으니까 성냥공장 노래도 있고 많았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강제징집은 이건 아니다. 이건 설일 뿐이다. 아니다. 이건 환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노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몸을 파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페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국에선 마치 성노예였으니까 노예였다고 그러면 노예에게 무슨 월급을 줍니까? 그런데 이번 그 램지어 논문에서도 문제가 됐지만은 뭐 이 책에서 제가 자세히 역자 후기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 위안부가 군인들을 받지 않습니까? 적객을 하면 그 수입의 50 내지 60%는 일단 위안부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 내지 40%는 업소 주인이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위안부가 가진 50 내지 60% 중에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그러니까 딸을 판다 했을 때 아버지가 받는 그 돈을 뭐라 그러냐면은 선금. 선금. 그 당시 말로는 전차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갚는 데 일부를 쓰는 겁니다. 전차금 갚고. 위안부가 자기 수입 중에서 그러니까 4, 5할은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5, 6할 중에서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가 있으면 쓰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죠. 보석을 사거나 술을 사 마시거나 뭐 안 좋게는 아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금을 하거나 하지만 가장 큰 정도로는 이미 아버지가 빌려 쓴
그 아버지가 받은 전차금, 예. 즉 성금을 갚는데 가족이 받은 전차금. 예. 그리고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까지도 그 집창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에 선불이 3천에서 6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금이라고 하는 게 선불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200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증언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신 구속 상태의 창녀촌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지? 신안 염전노예, 예. 흑산도 집창촌 노예가 있어. 흑산도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거기 출신의 부인을 맞은 사람이 저랑 81년도에 영창 동기야. 예. 그래서 흑산도 집창촌 얘기를 들었다고. 거기 그 토호들, 그 다음에 거기 그 핀프, 그러니까 업소 주인,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부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부두 관리자, 셋이 딱 짜면 못 빠져나온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겨울에 그 어부였는데 탈영한 다음에 잠깐 어부 생활했거든요. 그 탈영죄로 들어온 사람인데 어부였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그 겨울에 그 그물 넣는 드럼통에 덜 찬데 그거를 그물을 올려내고 그 안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앉혀갖고 그 위에다 그물 덮어서 나왔는데 반 얼어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얼어 죽은 줄 알았대. 몸이 굳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인신 구속 이게 인신 구속 상태에서의 이 매춘을 강요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노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첫 번째로 돈을 안 줬다고 하는데 돈은 그 이야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옥주 씨라는 전 위안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은 무려 25,000엔을 일본 지급의 우편국이죠. 우편국에 우편 저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5,000엔이면은 도쿄에 좋은 집을 5채, 한국 조선 대구에서 좋은 집을 25채를 살 수 있었던 그런 막대한 돈인데 물론 이분의 경우에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번 경우지만은 상당히 전장으로 가는 국외로 가는 위험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수로 높은 임금을 줬던 것이 사실인데 임금을 받는 노예가 어딨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구속 상태의 인신 구속 상태에 어디 여행이나 이제 계약이 만료 전차금 다 갚고 나서 몸 못 빼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옥주 씨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자기 처남과 함께 버마하고 싱가포르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사람이 2년 동안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일본 말로는 조바라고 그러는데 매니저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도 그 용어 지금 다 여간 조바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험한 세상을 안 살아보니까 여간 조바라 그래요. 그 험한 동네에서는. 그렇습니까? 옛날 요새는 다 모텔로 바뀌었지만 옛날 그 여관에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매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욕할 때 저 여간 조바 같은 놈 이런 욕이 있었다고 옛날에는. 그렇습니까? 왜 9년 차인데 이렇게 달라? 제가 좀 곱게 살아졌어. 저는 의외로 험하게 사는 거야. 그 여관 조바가 남긴 일기 2년분의 일기를 유곽 조바. 유곽이 아니라 위안소 조바. 위안소 조바네. 1943년 44년에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를 이영훈 교수가 발굴해서 안병직 교수, 이영훈 교수, 저하고 또 한 사람이 그걸 같이 읽고 전체를 입력해서 책을 냈습니다.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을 냈는데 지금도 연구자들은 다 압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 조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회계 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회계를 보는 일과 함께 위안부들, 그러니까 조선인 위안부들 이름도 다 나옵니다. 누구의 우편 저금을 대신해주고 누가 송금을
고향에 송금하고 싶은 사람이면 송금을 대신해주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금 전차금을 다 갚으면은 누구누가 폐업을 원해서 이 사람을 귀국시켰다. 군대에 귀국시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예가 아니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월급 주고 수입이 막대한 수입이 위험하지만 막대한 수입이 있었고 원하면 폐업을 단지 예. 일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 예.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차금을 일찍 모두 갚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만두지 못한다. 그렇죠. 전차금으로. 예. 이런 전차금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있었지만은 지금 저 서울 강남에 있는 저기도 똑같아요. 예, 저기 뭐 오피라고 아니 오피 말고 예. 그 저기 룸살롱 템프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저기 그 죄송합니다. 쌍스럽게 쭉방 언니 쭉방 언니 모셔올 때 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먼저 땡기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집창촌 그냥 아니, 2000년대 초의 그냥- 이야기가 지금도 있는 거군요. 아니 그 말고 그러니까 룸살롱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는 안 시키죠 보통들 안 시키죠. 근데 그 그냥 술하고 접대하고 팁 받아 가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돈을 줘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 돈 주고 관리하는 게 그게 이제 새끼 마담이죠. 그리고 그 새끼 마담을 거느린 게 이제 큰 마담이지. 그럼 큰 마담 밑에 새끼 마담들 쫙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여성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업형 룸살롱이에요. 이제 접대하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술만 따르는 뭐 말고 여성들이 50명, 100명 되는 기업형 룸살롱 다죠. 큰 거. 제가 거기서 좀 일을 할 뻔했거든요. 그래요? 농담이고. 그렇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차금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수입이 있었고 월급이 있었다. 예. 그리고 또한 폐업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안부 성노예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거의 자유가 없었다.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집창촌에 사람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원하지 않는 손님이라면 받지 않을 권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접객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 택시 기사들 다 지금 예, 다 예. 문제가 되네. 예, 맞습니다. 택시 그러니까- 기사들이 원하지 않는 손님 받을 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거부할 이야기할 권리가 수 없잖아. 있냐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일본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간호부들, 일본 적십자사 간호부들, 그 다음에 일본군 병사들이 모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고 뭐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받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인이 싸우라고 그러는데 어떤 군인하고는 싸우고 어떤 군인하고는 안 싸우겠습니까? 네. 접객 거부 문제가 치료 거부, 접촉 예. 거부. 그 자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군들 그다음에 간호부들까지 모두 다 노예라고 해야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 공창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공창 제도가 거의 없을 걸. 특히 그건 그 업계에선 직업윤리에 속할 걸. 예, 공창이 예. 있으면. 예. 참고로요. 대한민국은 이제 공창은 대한민국에 수립되면서 없어졌죠. 54년에 없어졌습니다. 저기 수립이 아니라 54년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의 공창성 사창이죠. 예. 뭐 청량리 588 미아리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다가 그때 이명박 정부 때야 누구야?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야. 아니면 그 전인가? 노무현 때인가? 그 전입니다. 노무현 때든가 그때 그 여자 유명한 성북 경찰서의 성북에서 여자 서장이 김모신가 뭐 그 서장이 대단히 유명한 그 분이죠. 저기 그 미아리 공창 미아리의 사실상의 공창인 사창촌을 미아리 텍사스를 없앴지.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래가지고 전부 음성화돼서 오피걸들이잖아. 오피걸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후회했다는 거. 오피스텔로 다 들어가서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인데 그다음에 연신내 그런 데들이었거든.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건 나중에 문학 소설에서 알았는데 여자 보고 종3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지한 모욕이에요. 종로3가? 왜냐면 그 일제 때 공창촌이 있던 자리라 그러더라고.
유곽도 있을 수 있고. 예, 아니요 공창촌. 일제는 이제 공창을 운영했잖아요. 예, 예. 우리 그러니까 저 유곽도 공창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마 이스라엘의 공창이죠. 음.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공창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몇 나라가 있다. 예, 이 공창이 있죠. 예, 유럽에서도 공창, 서유럽도 공창이고요. 공창을 하면 관리가 되니까 성병 관리되고 다 관리되니까 마약 관리되고. 그래서 이제 공창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보면 공창에서 손님이 좀 뭐죠 빼빼 말라서 싫어 손님 거부. 폭력 공창 가서 폭력했다가 반 죽는 거고 그건 예. 그 조바 만나가지고 반 죽는 거고 그게 아니라. 손님이 좀 좀 피부가 까칠해 거부 이런 게 어딨냐고 공창의 직업윤리가 아니죠. 위안소의 이용 규정에 보면은 거기 꼭 위안소마다 남아 있는 이용 규정이 제법 됩니다만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게 술 마신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폭행을 하면 처벌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해방된 이후보다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인의 일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폭행을 했다가 잡혀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안부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공창에서는 경찰이 관리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헌병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해야 마땅한 손님은 이미 다 법의 규칙에 의해서 거부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술 마시고 진상 부리던 말도 술 마신 놈. 안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와서 뭐 눈 부립뜨면서 주먹 이러는 놈. 이건 다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노동의 급여. 저는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로는 성 노동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연세대에서 정년 퇴임하신 유석춘 교수처럼 매춘부라고 그러면은 이 정의연에서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소 고발합니다. 그런데 성노동자라고 그러면 고소 고발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 참 웃긴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성노동자였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고소 고발 안 나가려고. 오케이 성노동자. 예, 성노동자였. 섹스 사람들을 섹스 슬레이브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쟤들이 주장하는 그 위안부에 대한 네 가지 얘기 다 지금 다 팩트 체크로 박살냈습니다. 강제징집, 노. 수는 20만 말도 안 돼. 조선인이 대부분 이것도 말도 안 돼. 4. 성노예, 노.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참 진짜 이 박사님 존경스러운 게 이런 진실된 얘기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풍토 학계에서는 사실상 커리어가 막히죠. 근데 진실을 따라서 커리어를 포기하시고 계속 진실을 추구한 지 20년, 뭐 30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사실은. 예, 정말로. 예.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일제 군대라는 게 흉포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일제 자체가 사무라이 그 봉건 시대에서 그냥 그 동도서기, 그러니까 화혼양제, 걔들 말로 일본의 신토 정신의 바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흡수한다. 이걸로 해서 이상한 변형된 방식으로 현대 문명에서 성공을 거둬갖고 침략적 방식으로 식민지를 거느린 거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군국주의적이고 굉장히 그야말로 병든 데가 있잖아요. 특히 병든 데가 있단 말이죠. 병드니까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하죠. 근데 얘들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아시아 파트를 태평양 전쟁이라 그러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몰리니까 얘들이 총알 떨어져 보급 다 떨어졌을 때 딱 저기 장총에다 착검을 하고 돌격 앞으로 할 때 나가면서 이제 천황폐하 만세, 그러니까 텐노 헤이카 반자이 그러면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얘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잖아. 그 다음에 배 갈라서 죽고, 옥새 교쿠 사회라는 거죠. 이런 교쿠 사회가 진행됐을 때 혹시 제가 이제 어떤 기록에서 보면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그 군부대 근처에 위안소에서
위안부가 일본인이죠. 예. 오키나와진이지. 예, 오키나와진이거나 혹은 본토에서 온 일본인이거나. 그 참고로 일본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오키나와진을 예, 일본인이라고 예. 생각을 안 했죠. 예. 둘이 그렇죠.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뭐 출신이 뭐든 간에 김은호 입은 그 위안소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칼에 숨져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봤었거든. 그래서 예. 이제 상상컨대 저 이제 남태평양에 이제 텐노헤이카 반사회 한다고 이제 다 죽음을 각오하고 교쿠 사회를 하는데 눈이 뒤집힌 상태인데 그러면 저 한 5km 떨어진 저쪽 그 후방 지역에 위안소에 있는 여자들 일본도 뽑아와서 야 이것들아 우리가 이렇게 눈 뒤집혀서 죽는다 너희들 일단 같이 죽어야지 짐승 같은 놈들한테 이제 몸을 줄 거냐 그러고서 목을 자르고 학살을 하고 이런 일 혹시 없었나?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 하나 그 고질병인데 네. 정의연 관계자지요. 서울대 정진성 교수, 그 다음에 이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민족주의 이 위안부 연구 물론 뭐 진전된 거를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서 중국 텅춘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이 그 불에 그슬려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대단히 유명한데 그 사진을 작년 3월 1일에도 그 사진을 놓고 이것이 위안부들이고 조선인 위안부들을 학살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인지는 사실 근거는 아무것도 예, 아마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첫째, 그 사진으로는 이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조선인지조차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텅춘이 함락될 때가 일본으로부터 함락될 때가 일본이 함락당할 때가 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2주 가량 뒤의 사진이고 불에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1945년도 지금 8월 하순 얘기하는 거예요. 1944년경인데 네. 44년 8월인데 음. 이 사진으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도 모를 사진을 놓고 서울대 정진성 교수와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는 그거를 두고 조선인 위안부를 텅춘이 함락되기 전에 일본군이 학살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네. 예.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반론을 하고 또 제국의 위안부로 유명한 박유하 교수도 반론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특기가 뭐냐면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스피커 갖고 있으니까 떠들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것이고 학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본군은 44년, 45년이면 그 수가 무려 350 많을 때는 700만까지 됩니다. 700만 이상까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전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700만에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남긴 수기, 메모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네. 출판된 것도 많고 네. 그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위안부 학살에 관련되는 언급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위안부 중에는 같이 교쿠 사회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키나와인이 아니라 일본 본토인이 중국이나 아니면은 태평양에서 오키나와 포함해서 여기에서 일부가 스스로 일본인 여성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청산가리를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국의 멸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 살 가치가 없다.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본의 무사도에서도 그 점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전이 눈앞에 다가오면은 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은 본토로 환송시킵니다. 모두 간호부까지. 간호부까지 그리고 위안부까지 모두 환송시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다 정합적이에요. 서로. 그리고
미군 애들이 그 조사했을 거 아니야. 예, 왜냐면 이것이 첫 번째고, 미군 애들이 이제, 예, 두 번째로는 미군이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본인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일본군을 패퇴시킨 미군이 아주 그 집요하고 강도 높게 전범들을 찾아내고 전범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인들이나 아니면은 오키나와인이나 중국인을 위안부를 학살했다고 네네. 하면은 그에 대한 수사를 미군이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네, 미군의 전범 수사 예, 기록에 근데 미국의 전범 수사 기록에 단 하나도 위안부 학살에 대한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위안부 학살이라고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죠. 상상이다. 예, 상상입니다. 민족주의자가 만들어낸 상상이다. 사실은 예. 박유하 교수의 말처럼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제목이나 거기에 동지적 관계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사를 그야말로 누이된 입장에서 돌보는 그런 관계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서가 싹 예, 트죠. 예.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정서가 생기고 발전하는 거고 또 많은 위안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현지에서 일본군으로부터. 실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까 그 저기 흑산도 어부 흑산도 예, 들린 어부처럼 예. 흑산도에 그 저기 섹시집 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이틀 밤 자고 예. 그럼 나랑 같이 도망가자. 그래서 밤에 만나가지고 예. 아무한테도 다른 선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얼어 죽을 지경까지 되도록 그 드랍통 속에 숨겼다는 거 아니야? 예. 아, 저 눈물 나는 스토리 들어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위안부 학살설은 그야말로 황당한 설이죠. 우리나라의 예. 뭐 민족주의 역사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황당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경망스럽게 웃고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너무 쟤들이 막 그 근엄하게 분노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해서 그래 우리 인간 아니야 그러기를 물어 좀 웃고서 해봤어요. 가짜는 것들이 너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냥 제가 이 세례 탈출한 두어 번 말씀드리고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제가 이 한반도를 굉장히 그 일제 식민지 체계에서는 최상급에 뒀어요. 마치 몽골이 고려를 몽골의 지배 지역 중에 최상급에 뒀듯이. 그래서 진짜 내선 일체를 하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흔적이 많은데 고등 문관 시험, 고등고시 같은 거 둬서 그러면 판사가 배출돼요. 거기서 검사가 배출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선인만 다뤘냐?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일본인 다 다뤘어요. 그다음에 일본 육사나 뭐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선인 병사만 다뤘냐? 미국은 흑인 부대가 따로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가 서울대입니다. 경성제대. 예, 왜냐하면은 1945년까지 가장 제국대학이 많을 때가 10개였는데 식민지에 제국대학을 둔 거는 경성밖에 없는. 경성제대 하나죠. 그리고 경성제대 일본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조선인들도 가는 거죠. 경기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이 많이 갔지만 일본인만 가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경성 제1고보. 광주 제1고등학교도 똑같이 그게 광주 제1고보거든. 일본인들이 많이 갔지만 일본인 자제들이 일본인만 가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 발권은행, 돈 찍는 은행. 일제가 일제 전체 그 권역 중에 돈 찍는 은행이 딱 두 개인데 하나가 동경은행이고 하나가 경성은행이에요. 조선은행. 그러니까 예나를 찍는 게 딱 같은 예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제가 그러면은 일제 때 그 우리가 현대 문명에 강제 편입된 거 아니에요. 또 일제가 현대 문명의 이 정신적 측면, 정신적 가치의 측면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거길 신토로 채우는 이상한 그 괴기스러운 현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일제가. 그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말려 들어가서 현대문명에 강제 노출이 된 건데 걔들 나름대로는 이게 등급을 굉장히 높게 그렇죠. 매겨놓고 우리를 대접을 해준 거라고. 근데 이거를 마치 그냥 일방적인 수탈이고 일방적인 강탈 아주 악랄하게 짜게. 아, 걔들 악마예요. 왜냐 신토를 깔고 있으니까 악마지. 근데 물질적으로는 그 악마성이 좀 다르게 작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을 그야말로 영원히 일본 화시키려고. 영토의 일부로 일본 삼다. 화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구 병합한다. 영구 병합해지. 하는 황당한 꿈을 가졌기 걔들 나름대로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65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받은 것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 현재 조선반도에 일본이 투자한 것을 아주 작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95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게 다 적산으로 투자한 우리한테 거죠. 넘어왔죠. 그렇죠. 우리는 폭격도 안 맞았으니까. 일본이 1905년부터 45년까지 투자한 것이 바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적산이라는 게 적의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냥 우리는 폭격을 안 당했으니까 적산이 고스란히 살아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얘들이 인프라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러면은 자 제가 세네탈출에서 한 얘기 그거예요. 일제가 악마하고 다 뺏기만 하고 그런 놈들이어서 우리 선배 세대가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그 독립운동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 당연히 해야 돼. 집에 살인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같이 안 싸웠으면 안 되죠. 그냥 그 상식이지. 그런데 일제가 물질로 우리를 유혹했거든. 단 조건은 하나 있어. 신토에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라야. 텐노 헤이카에 천황폐하 신토에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모든 물질적인 거 다 해결해 줄게. 현대화 다 해줄게. 그게 일제의 메시지였다고 저는 봐요. 그 치명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뭐 기독교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선교사로부터 받은 현대 문명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류 공영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 운명을 우리가 살고 싶어라고 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물질적 유혹이 치명적이었다라고 칭찬을 하면 할수록 선배 세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가치는 거꾸로 쟤들은 물질로 우리 다 굶겨 죽이고 다 뺏고 파멸시켰다라고 할수록 선배 세대의 독립운동은 야 그 정도로 굶겨 죽이고 다 파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못했냐 그래가지고 더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을 스스로 노예였다고 그래서 적화시키는 거죠. 일제의 정신적 측면의 악마성과 물질적 측면의 유혹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측면은 악마예요 그건. 신토니까. 물질적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조국 씨한테 우리나라 민법이 언제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를지 몰라요. 한데 1960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1960년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들이 대략 그때를 전후로 해서 생기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미군이 1945년에 진주한 다음에 첫 번째 내리는 포고가 뭐냐면은 일본 조선 총독부가 남긴 모든 법률은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5년부터 60년 전후까지 기본적으로 법체계 일본이 남기는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또 60년에 예를 들어서 민법 말씀드렸는데 그 민법을 보면은 달랐느냐? 별로 안 달라요. 거의 그러니까 옮겨 쓰고 있죠. 가족법도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양할머니라 그러셨잖아. 후손이 없으셨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저희 집 옛날 그 원족보라 그러나 뭐라 그래 할아버지 때까지 나오는 호적을 뜯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혼 기록이 있는 거야. 그 양할머니와 1910한 1, 2년 경이에요. 그럼 거꾸로 조선에 가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번듯한 양반 집안 같으면 그 사실상의 이혼 그 방식이 있죠. 서로 체면 봐줘야 되니까.
이게 평민으로 내려 우리 평민인데 평민으로 내려오면 이혼이 어디 있어? 야, 집에 가 임마. 너 애기 못 낳잖아. 그럼 집에 가면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인지 결혼 상태의 유지인지 굉장히 문란한 상태가 될 거라고요. 예. 평민들은 그게 조선이었다고. 근데 이게 일제 때 가족법에 의해서 일제는 또 그거 어디서 배워왔냐? 얘들은 또 그거를 저기 프랑스와 유럽에서 독일에서 배웠죠.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률 체계가 일본을 통과해서 약간 비틀린 프랑스 독일법 체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륙법이라고. 예. 일제는 또 걔들한테서 배워온 거고. 예.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로 생각해야 돼. 예. 세상을 그렇게 좁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는 2018년 징용공 재판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하셨는데 그 판결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갈등이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 생긴 문제가 지소미아 문제, 군사정보 예. 보호 협정 문제, 일본과 그다음에 예. 레이다 조사 문제 예. 이런 문제가 예. 생겼지 않습니까? 즉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협조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오히려 부딪히는 그런 예. 모양까지 나타났고 하나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징용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인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위원, 일본의 대표가 북한 대표에게 북한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납치한 일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납치 일본인들을 송환해라. 예.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면 했을 때 그 북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우리 조선에서 20만 명의 처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놓고 그 문제 해결했느냐? 똑같네 스토리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역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그 허구에 입각한 두 나라의 갈등, 만들어진 왜곡된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생긴 역사적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문제하고도 현재 한국의 그야말로 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네. 결국에는 반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친미를 할 거냐 아니면 종북을 할 거냐 이런 선택하고 결국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히 이 필자 같은 경우에 이 필자가 처음 네. 이 필자의 경우도 문제에 관심을 원래 가졌던 건 북한으로 납치된 그 일본인들 네. 그들 납치자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과거에 한국과 협조해야 되고 한국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독자들께서도 관심을 그런 네. 현재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실 출판사는 미디어워치고요. 번역을 지금 이우현 박사님께서 해주셨고 나시오카 스토무 씨가 니시오카 스토무 씨가 이제 그걸 했고요. 오늘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모시고서 약간 경망스러운 어조로 약간 비웃어가면서 저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